모델링 주체론 근대 초기, 근대 전반기에 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이전 주체에 대한 관점을 요약을 하면 플라톤은, 그러니까 고대죠. 플라톤은 실체가 이데아뿐이다. 여러분 이제 실체라고 하는 개념 확실히 이해했죠? 인간의 지식이란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이고 진리란 이성의 능력으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데아의 세계에 다시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실체죠. 고정불변이고 어디엔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는 그 이데아 세계에 대해서 그 접근해가는 과정. 그게 인생이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데아 대신. 그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속에 형상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신세계와 그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자체에 이미 그 형상이 들어있다. 진료 속에 형상이 들어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관찰해서 지식을 얻는 존재다. 이 말만 보면 이게 과학적 태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철학의 아버지는 이제 플라톤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주체로서의 이제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시대에는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 들어와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제죠, 이 사람은. 가톨릭 신부. 중용적 유명론을 주장했는데 개별자 앞에 존재하는 신의 주체성, 즉 실제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사물의 뒤에 존재하는 부편적 개념을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자라는 건 사물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에 그것이 존재하기에 앞서서 개별자 앞에 존재한다는 말이 개별자가 생기고 나서 신이 생기는 게 아니죠. 신이 있으니까 개별자가 생겼죠. 그래서 개별자 앞에 존재하는 신의 그 실제성,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이라는 거는 있다. 그래서 그 신이 주체로서 개별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물 뒤에 존재하는 보편적 개념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거 여러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말 예를 들었죠. 뭐 전쟁터에서 싸우는 말, 집에 메어놓은 말, 뭐 초원을 달리는 말, 이 말들을 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걸 말이라고 부르자. 그게 이제 보편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보편적 개념이라는 게 먼저 있고 말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플라톤의 관점이죠. 플라톤은 이데아, 말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어요. 먼저. 근데 그거를 그 이데아를 모방해서 미메시스 모방을 해서 말이라고 하는 실제 그 마상에 달리는 말, 뭐 그 들에 띄워놓는 말, 집에 메어놓은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데아에서 복사해가지고 만든 것들이라 이렇게 본 게 이제 플라톤의 관점이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신 빼고는 나머지 보편적 개념들 인간이나 뭐 말이나 이런 그 개념들은 사물 뒤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물이 먼저 있고 그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서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것.
그거는 유명론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학자는 완전히 유명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아예 신학과 철학을 분리했어요. 이 사람은 그 보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포함해서 개별 사물들의 공통된 속성에서 유추된 것으로서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모델링 능력을 처음으로 인정한 학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되면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컴이 우리 모델링 이론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의 영역은 그건 이제 함부로 이때 신도 이런 보편적 개념 그 사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했다가는 이 중세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르겠다. 신의 영역은 믿음 체계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건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고 나는 철학자로서 합리적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신의 영역은 이성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철학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서 신학 쪽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철학 얘기만 한 거죠. 어쨌든 윌리엄 오컴은 마음속에는 그랬던 거예요. 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런 인간이 생각해냈던 그 개념, 그게 이제 플라톤 이데아라고 그랬죠. 그런 건 다 이름에 불과하지 실체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1500년대에 와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오컴의 유명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럼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대로 넘어갔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신이 실체지. 어떻게 인간이 실체로서 주체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믿으면 그럼 이제 모델링은 안 되는 거죠. 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이 다 창조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용하고 쓸 뿐이죠. 우리가 뭐를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로 넘어왔어요.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은 수학자였어요. 이제 뭐 윌리엄 오컴이 이미 유명론으로 그 신과 그 신학과 철학을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학자로서 그 실체로서의 자아, 이제 실체란 말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실체로서의 자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주체로서 인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간을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감각적 경험의 주관성을 넘어서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식의 도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 사유하는 그 능력, 즉 이성의 능력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선험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세상을 그 파악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그 감각, 그 감성, 그죠?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성의 능력으로 외부 세계를 그 감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갖고 태어난 본유관념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연역을 해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게 수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그 5가지 유클리드 그의 5가지 그 액시옴, 즉 공리라는 게 있죠. 이거로부터 모든 수학의 이론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다 연역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사유로 연역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성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데카르트는 반은, 즉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윌리엄 오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정한 거는 이제 모델링 주체에 대한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델링 주체 안에 우리가 배운 거는 감성,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3가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심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성의 능력을, 즉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체의 3분의 1은 인정을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뒤로 가면서 현대로 오면서 그런 감성, 지성, 이성이 다 중요하다고 이제 현대 철학은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 이제 뒤에서 계속 할 거고요. 어쨌든 데카르트는 신학에서 이제 완전히 그 이성의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주체성을 인간으로 갖고 온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영국의 존 럭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경험론자예요. 즉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타고난 이성의 능력으로 연역을 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존 럭크는 그런 거 아니라, 만약에 경험 이전에 이성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타블로 라사, 아주 유명한 말이죠. 존 럭크 하면 이제 타블로 라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백지 상태다, 빈 서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빈 서판. 그러니까 서판이라는 게 글씨 쓰는 칠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는 거지. 그냥 백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즉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이제 기억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준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적 관점에 실체를 신만 인정했잖아요. 신학은 거기서 그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지식은 다 신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사제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신부님한테. 그 당시에는 재판도 그 당시에는 신분이 다 했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진리를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는 사제는 곧 그 신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판단하는 거는 판사 그런 게 없죠. 그 당시에 그 판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 즉 사제만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런 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개념이라는 거는 신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본유관념, 즉 타고난 게 아니다. 그래서 본유관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 이전에 그런 본유관념 같은 이성이 있다면 백지일 거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써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인간의 이성의 능력, 그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 여기 그림을 보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뿔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콧불소나 아니면 뭐 사슴뿔이나 이런 뿔을 봤겠죠. 이제 보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지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번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보면 딱딱하고 뭐 뾰족한 이런 걸 동물한테 머리에 이렇게 달린 걸 보면 저거 우리 뿔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단순관념, 즉 뿔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이제 감각 인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리는 멋진 말을 봤어요. 아까 우리 말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판을 달리는 말, 집안에 메어놓은 말, 그 장군이 타고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보면 비슷하죠. 다리가 4개 달렸고, 그 미끈하게 날씬하게 생겼고, 꼬리가 길고, 뭐 머리가 길쭉하고, 이렇게 뒤에 깃털이 있고, 이런 모습은 저걸 말이라고 부르자. 그런 수동적 지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단순 관념, 즉 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제 뿔하고 말이라고 하는 단순 관념이 우리 지성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 감성, 그러니까 이 수동적 지각을 하는 거 요것이 감성이죠. 그죠? 요 부분이 이제 감성입니다. 감각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감정이 아니에요. 감성에 의해서 단순관념이 형성이 돼요. 우리 뇌에. 이거를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감각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감각 인상. 이제 단순관념은 존 로크가 하는 말이고, 나중에 그 칸트가 한 얘기예요. 감각 인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센서리 인프레션, 감각 인상 이런 게 생겨요. 그게 이제 단순관념이에요. 존 로크가 얘기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단순관념들이 생기겠죠. 사람이 뭐 냄새도 맡고 뭐 그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각 인상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뇌 안에 이제 다 쌓이겠죠. 여러 가지 단순관념들이. 그러면 지성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의 능동적 활동을 존 로크는 이제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성의 능력에 의해 이 관념들이 합쳐져서 복합관념이 이제 생깁니다. 이 복합관념은 사물을 보고 생긴 관념이 아니죠. 이건 우리 뇌 안에 어떤 지성 또는 더 나아가면 이제 이성, 없는 데서 뭘 추론하는 건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복합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유니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인간이 크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인상은 동물도 감각인상은 가질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단어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걔들도 머릿속에는 이런 사물을 보면은 단순관념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감각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언어가 없어도 돼요, 동물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언어,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이 활동을 하면서 이 복합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뿔 달린 말, 이런 유니콘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경험의 산물이다. 이게 이제 존 로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제1성질과 제2성질이라 나오는 게 돼. 우리가 방 안의 온도가 따뜻해요, 추워요. 그러면 그 체질 따라 다 달라요. 그죠? 나는 추위를 많이 타서 이게 강실에 가면 추워요. 근데 학생들은 덥다고 그 난로를 끄고 히터를 끈단 말이에요. 온도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방 안의 온도가 따뜻하냐 춥냐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제2성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체의 성질이나 이런 게 다르게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2성질만 있다면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1성질은 사물의 본유 성질이라서, 예를 들면은 태양이 몇 개냐, 그 태양이 2개다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다 인간이면 누구나 태양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 수, 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탱크가 온다, 저거 택시에 비해서 크냐 작으냐, 그러면 누구나 다 저건 크다. 또 먼지, 미세먼지 이런 거 보면 이건 누구나 작다고 그러지 이걸 크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수나 크기 이런 것들은 사물이 갖고 있는 본유 성질이다. 그래서 이건 누가 보나 자명하게 같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물의 실체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실체성이란 말은 알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 관심사는 모델링의 주체인 인간이 실체성을 갖느냐, 실체성을 인정받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현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주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면은 항상 상대적으로 그 객체가 있는 거죠. 그죠? 객체가 있을 때 주체라는 게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 사물이라는 게 객체로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사실 모델링을 하는 것도 그 진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과학자들이 어떤 뭐 모델을 만들고, 시가 시인을 쓰고, 시인이 시를 쓰고, 시가 시인을 쓰지 않겠죠. 그죠? 시인이 시를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고, 이게 다 모델링 활동이야. 그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하는 인간, 이 주체가 실체냐, 즉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과거에는. 특히 지금 누구예요?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서 그거는 실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존 로크는 실체 아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다. 백지였는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단순관념들이 그걸 또 그 뇌 안에서 이제 이 지성의 활동으로 이런 복합관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2성질처럼 주체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놓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어떤 게 진리냐고 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만 주체를 그러니까 인간을 주체로 자기는 못하겠다. 근데 사물의 주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사물이 실체가 아니겠느냐. 그건 객체인데, 그죠? 주체가 아니잖아. 사물은 객체인데 이거의 실체성을 인정할 거냐. 이거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1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은 실체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2성질은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물의,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성질, 이거를 또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체도 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로크는 처음에 그 주장은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혼란스를 겪어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영국의 경험론자도 이 사람은 이제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갑니다. 주체의 그 실체성을 인정 안 해요. 이제 로크가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신적 실체라는 건 없다. 백지 상태에서 어떤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 정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상이라는 말을 쓰죠. 아까 단순관념이라고 그랬죠. 존 로크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상이란 감각 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분명한 지각, 외적 또는 내적 지각에 의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게 이제 인상이에요. 그래서 그 인상으로부터, 감각 인상으로부터 사과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물체, 이게 객체죠. 예, 객체. 근데 이 사물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햇빛에 비친, 이 껌껌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이게 겉으로 이 사과의 모습이 우리 눈으로 감지가 되죠. 지각이 되죠. 그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인상이 맺히겠죠? 여기에 그 사과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들을 묶어놓은 것, 이 관념의 다발, 이게 주체지,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존 로크만 해도 뭔가 있어야지 지성이 그런 단순 개념들을, 관념들을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복합관념을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데이비드 휴먼. 그냥 주체라는 건 없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다양한 인상들, 이것들이 모인 것이 그게 우리의 주체를,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거다. 즉 관념의 다발이다. 그게 인상과 관념을 이렇게 막 그 묶어 놓으면 그게 우리 정신을 그 형성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주체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훨씬 현실적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면 이 철학자들이 고민한 거를 같이 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아니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그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체라는 거는 형성되고 변화해 가죠. 예. 이게 지금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데이비드 휴미 주장하는 거하고. 그 물체를, 즉 객체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생기는 인상, 이걸로부터 유추된 관념. 그죠? 그래서 이 인상과 관념이 여러 개가 생기면 그것들이 뭉쳐서 다발이, 그게 우리의 주체를 형성한다. 이게 주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변한 그 개념을 일단 여기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영국에서는 그 주체가 실체가 아니다.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본유관념, 타고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경험론자들은 봤고, 그 대륙의 그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원래 주체라는 건 갖고 태어나는 거다. 본유관념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성의 추론 능력으로 연역을 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 둘이 팽팽하게 그 평행선을 그으니까 가만 있어봐라. 이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한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이제 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근대 철학의 완성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근대 철학 이후에 또 현대 철학이
전개되니까 칸트 철학이 끝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 통합 모델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 본유관념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선험적 감성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본유관념이라는 거는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선험적 감성 형식. 왜 이러냐면 이 감성과 지성 이게 좀 지적 그 처리 정도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감각이 들어오면은 감성이 작동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성이 작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감성, 지성, 이성 이렇게 세 가지 이 인지 능력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칸트 모델에서는. 그래서 그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그죠? 여기 사물 이게 객체예요. 사물을 지각할 때 또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 그러니까 사물이 갖고 있는 본유 그 이제 아까 데이비드 휴미 얘기했던 제일 성질 이런 거는 이제 물 자체겠죠. 물 자체. 본질이에요. 사물의 본질. 이런 게 있고 그 사물에서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주변 환경과 일으키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객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를 감성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때 그 경험할 때 선천적으로 우리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뇌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의 본유관념하고 같은 얘기죠. 이걸 이제 어떻게 그 학자들이 실험을 하냐면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그 떨어져 본 경험도 없는 아이예요. 다쳐본 적도 없고 아주 겨우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얘를 이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먹을 걸 놓으면 얘가 아장아장 이게 테이블 위를 기어가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떨어져 봤으면 이게 테이블 끝에 갔을 때 더 이상 안 가요. 떨어져 봤으면 이게 아프다는 걸 알고 얘가 경험을 해서 깨달았으니까 이제 안 떨어지려고 밑을 보고 더 이상 안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얘는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친다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 밑에 그렇게 낭떠러지 같은 게 있으면 안 갑니다. 앞으로. 그 동물들도 그래요. 개 그런 것들도 처음으로 그런 낭떠러지 같은 데 이렇게 끌고 가면은 막 앞발을 버티면서 그걸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얘가 뭐 경험해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감성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 이거 마찬가지야. 이걸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 일어난 일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가 일어난다. 이건 또 과거에 일어났다. 이런 시간적 개념도 굳이 경험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알아요. 이거는 선험적인 능력이다. 즉 본유관념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이 객체를 감성에 의해서 경험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이거는 경험론자들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관한 지식은 이 감성에 의해서 경험한 그 감각 인상들을 받아들여서 지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럼 이제 지성에 의해서 종합 판단을 하거나 분석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능력으로 이건 이제 칸트의 그 용어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이 감각 경험들을 판단을 하고 그 소재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원리를 깨우쳐 가지고 통일을 해요. 그러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게 우리가 얻는 진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 부분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본유관념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지성이 작동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 범주라고 그래요. 범주.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분류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범주를 이 칸트는 뭐 양, 성질, 관계, 양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양이라는 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또 이게 통째로 전체인지 성질도 이게 있는 건지 실제로 아닌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일부 제한적인 건지 또 관계도 뭐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상호관계인지 1대1 관계인지 종속관계인지 이런 관계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주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건 상당히 약하죠. 근데 자라면서 이거는 크다 작다 뭐 값이 비싸다 싸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건 이제 지성의 형식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 범주화 능력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게 이제 선험적 지성 형식. 요 선험적 감성 형식과 선험적 지성 형식을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본유관념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이건 타고난다는 거예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런 판단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지식의 대부분은 이런 사물의 현상을 경험해서 감성에 의해서 경험을 해서 지성이 판단하고 이성이 통일을 해서 진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칸트의 통합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그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을 하더라도 신의 세계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칸트도 이 절대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윌리엄 오컴이 신학은 그냥 믿음의 체계니까 내버려 둬라. 이런 합리적 이성의 그 판단으로 가타부타 얘기할 그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제낀 거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양 철학이나 이런 걸 배웠으면 이 종합 판단과 분석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게 종합 판단이고 어떤 게 분석 판단인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분석 판단이라는 거는 사실 허나마나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총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미혼 남자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의 수로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판단은 언제나 진리죠. 언제나 참이죠. 그죠? 총각은 미혼 남자. 처녀는 미혼 여자. 허나마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게 없어요. 이 분석 판단은 항상 진리지만 뭐 얘기해나 마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종합 판단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총각은 키가 크다. 사실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총각이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 진실이죠. 그거를 이제 종합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 판단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죠? 그거는 사물의 제2성질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 종합 판단인 거죠. 근데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종합 판단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경험하지 않아도 그 지식을 확장을 할 수 있는, 즉 주어의 수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진리라는 거지. 그게 뭘까요? 수학적 진리라는 겁니다. 수학적 진리. 예를 들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말 속에 그 180도라는 말은 없죠. 그죠? 삼각형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삼각형이라는 말만 가지고 이 180도다라는 수로를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뇌에
능력으로 이성의 능력으로 각도가 그게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뭐 정상을 경우 180도 그 이제 증명하잖아요, 그죠? 이 직선이 이제 180도니까 거기다 이렇게 각도기로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뭐 맞각, 엇각, 뭐 이렇게 그 대립각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 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180도가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경험해 본 그 증명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추리를 해서 그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할 수 있다. 예,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떤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통합 모델입니다. 예, 여기까지 근대 그 주체론의 초기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근대 후기로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죠.